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중 금식이 요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관조영술,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선 검사, 두개골 엑스레이선 검사, 유방 방사선 검사 다 엑스레이에 대해서 나왔고 심전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금식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위내시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관조영술, 그리고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우 촬영, 그리고 상부 위장관 촬영술이 있고요. 그리고 감기능 검사, 그리고 공복시 혈당이라고 해서 FBS, 그리고 기초 신진 대사율, 이런 것들은 다 금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나 심전도 이런 것들은 다 금식이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위관 조영술이 있고 금식이 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식이 요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성맥 신우 촬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감기능 검사, 그리고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더물 주머니를 이용한 온요법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1회 적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물 주머니 온도는 52에서 56도이다. 틀렸네요.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물 주머니를 가득 채워서 사용한다. 물 주머니 사용 후 고압 증기, 멸균 소독을 한다. 공기를 2분의 1 정도 채워서 사용한다. 이때는 더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얼마 정도냐면 보통 20에서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온도는 몇 도가 좋으냐면 46에서 52도. 그리고 우리 더물 주머니를 적용할 때 발치에는 보통 얼마 정도? 물을 3분의 2 정도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물주머니 사용 고압증기 아니라 우리 물주머니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는 고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늘에서 말리고 그래서 공기를 채워서 클램프해서 보관하도록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공기를 채워서 공기를 다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을 식을 수 있는 경우는 매 2시간마다 갈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2시간마다 갈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더물 주머니. 근데 우리 더물 주머니 적용할 때도 가장 좋은 시간이 20에서 30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로 혈관이 확장되고 그게 적용 효과가 좋은 건데 30에서 45분 정도 계속적으로 열 적용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주위에 근육경련이 일으키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뭐야? 그 핫백에 있는 열 같은 거 그쪽에 모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냉 적용의 반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20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암 수술을 위한 환자에게 환자에게 수술을 위해서 전날 관장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게 관장의 온도는 40.5도이고 그리고 관장 튜브 끝을 직장을 향하여 삽입한다. 체인은 앙화이가 이상적이고 튜브를 삽입하는 동에 배에 힘을 주라고 한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관장을 다음 날로 연기한다. 우리가 다음 날이 수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술하는 날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수술, 관장 시의 일반적 지침을 보면은 윤활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온도는 보통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는 40.5도에서 43도씨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43도씨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향해서가 아니라 복부를 향해서 꼽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체인은 뭐니까 좌측 심수위, 좌측이 심수를 해주고, 튜브를 삽입하는 동안 배에 힘을 주게 되면 관략근이 굉장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장 초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튜브를 삽입하는 동안 하고 배에 힘을 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장 촉은 보통 성인은 7.5에서 10cm 7.5에서 10cm 정도가 좋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5에서 7.5, 그리고 영아는 2.5에서 3.75가 좋습니다. 이런 간장촉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장통 높이는 여기 보면은 간장통 높이는 보통 40에서 60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아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cm가 적당하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같이 외우라는 것이니다. 이게 관장토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루 세척도 보셨을 거예요. 장루 세척도 보통 세척통이 40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위관 영양통 같은 경우는 30에서 50cm 같이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거는 우리가 간장 용액은 보통 얼마 정도? 1000cc입니다. cc 정도, 몇 분 정도? 10에서 15분,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참는 것은 5에서 15분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장의 종류에 따라서 머무는 관장 보유의 시간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변관장, 배출관장, 그 다음에 청결관장이라고 하는 그 관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데, 배변관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요. 윤활관장이 있는데, 윤활관장 같은 경우는 배변을 부드럽게 해서 글리세린 관장이라고 하고요. 구풍관장은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찼을 때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결장 세척, 장을 세척해 주는 거고, 수렴관장은 장내에 출혈이 있을 때 이렇게 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정체관장이라고 있는데, 정체관장은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는 건데, 이 정체관장의 종류에 따라서도 치료적 관장이 있고 진단적 관장이 있습니다. 진단적 관장에는 발효관장이 대표적이고, 치료적 관장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K-엑셀레이트, 그 다음에 칼리메이트, 이거 두 개는 고칼륨 혈증일 때 우리가 칼륨을 바깥으로 대변과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엑셀레이트와 칼리메이트이고, 락톨로즈 관장이라고 있는데, 락톨로즈는 간경변증 있는 환자들한테 암모니아를 빼주기 위해, 암모니아 수치가 일어나서 암모니아 수치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생길 때 그걸 갖다 암모니아를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생리식염수와 같이 관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5아미노 살리실레이트라고 5ASA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염증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이게 정체 관장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는 관장에서는 온도가 40.5도이다 라고 적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구강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위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할 때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양관이 막혀 있을 때 주사기로 밀어넣는다. 영양백의 위치는 골반보다 30에서 5cm, 50cm 이상 올리지 않는다. 무의식 환자는 앙하유를 취해주고 영양액을 냉장 보관했다가 주입한다. 확인을 위해 뽑은 영양액은 버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위관 영양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아까 위에서 영양백 위치는 30에서 50cm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같이 짝꿍으로 외워주라고 했습니다. 관장통하고. 그래서 관장통은 46cm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맞겠고요. 우리 위관 영양 방법 같은 거 했을 때 환자를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환자를 일어나 앉히거나 적어도 45도 정도 반자율을 취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관을 엮기 전에 어디 위관이 제대로 위에 머물러 있는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고 그리고 그 흡인한 내용물이 100cc 이상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버리지 말고 다시 집어넣고 나서 위관 영양을 주입하지 말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관에서 처방된 영양 것들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유동시 이거 위관 영양액은 보통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에서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빨리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가 나고 그래서 1분에 몇 cc 이상? 50cc 이상 주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에서 50cm 정도 유지해주고 그리고 다 주입하고 나서 뭘 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밥 먹고 물 먹듯이 30에서 60cc 정도의 물을 주입해서 위관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관 조절기를 잘 잠그고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섭취량이랑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섭취량을 적어줘야 되고요.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이나 구토 있는지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또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환자가 구토와 청살증 같은 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잠그고 주입을 중단하고 보고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무의식 환자의 등 마사지를 위해서 엎드려 눕힌 후 무릎 아래와 발등 사이에 쿠션을 대주었다. 이는 무엇을 위한 조치인가? 경관절의 내전 방지, 대퇴골의 외전 방지, 족근골의 내전 방지, 족저 굴곡을 방지하고 족배 굴곡을 방지한다. 답은요? 그쵸. 족저 굴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전 방지, 대퇴골의 외전 방지는 뭐니까 우리가 앙하이를 눕혀 있을 때 대전자 두루마기를 관절에서 무릎까지 그 사이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외전 방지약에서 족저 굴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간단하네요. 문제가 간단하네요. 4번. 그러면 우리 등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까요? 등 마사지는 보통 몇 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고요. 등 마사지. 20분 정도 해주고 우리가 로션 같은 거 로션인데 로션을 발라주거나 오일이나 알코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몇 퍼센트? 75%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20에서 50%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등 마사지 하게 되면 손이 간호조무사의 손이 너무 차가우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미리 따뜻하게 데운다든지 차가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는 동안 우리 족저골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발등과 무릎 사이에 쿠션 대줘야 되고요. 그리고 등 마사지 할 때 뼈 돌출 부위라든지 전골 부위가 붉게 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사지를 중지하고 체위 변경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 할 때는 순서가 있죠. 우리가 등을 갖다 한번 딱 손으로 딱 쓸어내리는 것을 경찰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잠깐 눌러주는 것을 윤활법이고 그리고 지압 그 아픈 부위가 지압을 해주는 거 지압법 그 다음에 손으로 파다다닥 때려주는 것을 손바닥으로 경타법입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15에서 20분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를 해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죠. 등에 염증이라든지 악성 종양세포가 주위로 퍼질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급성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전염 가능성이 있는 피부 조직일 때도 안 되고 그리고 골수염 환자나 허약한 환자
그리고 혈전선 정맥염이 있어서 우리가 마사지 하다가 혈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색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고요. 그리고 늑골 골절 환자 안 되고 심근경색증 환자도 안 되고, 그 다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 적용하고 있는 그럴 때는 고혈압 장기 이거 등받이에 장기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화농성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에서의 문제는 이거 족저 굴곡 방지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인의 무릎에 열 패드를 대어줄 때 두었을 때 발작이 발생되었다. 그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5분 후에 다시 관찰한다. 최대한 무릎에 밀착시켜준다. 얼음 주머니를 데워준다. 열 패드를 속히 제거 후에 다시 관찰한다. 정상 상태이므로 그대로 둔다. 답은 열 패드를 속히 제거 후에 다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설명했는데 열냉 적용 반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더물 주머니는 보통 20에서 30분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30에서 45분 동안 계속적으로 적용할 때 그 부위에 열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근육 경련이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부위가 근육 경련이 유발하면서 그 주위에 혈관들이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제거하고 다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냉 적용에서는 최고의 냉 적용의 목적이 뭐냐, 혈관 수축이라든지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섭씨가 15도씨 이상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반발 현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될 수 있어서 지혈을 목적으로 할 때는 혈관이 확장되면 출혈이 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냉 적용, 열냉 적용 반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 열 패드를 속히 제거하고 다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열 패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게 되면 수술 전에 수술 대상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전열구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우리 수술 전에는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전열구 검사 물론 합니다. 근데 전열구 검사는 이거는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혈청과 전해질 검사, 공복 혈당 검사, 그 다음에 비유액과 크레아티닌 검사,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답은 비유액과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보통 비유액 신장 기능 검사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비유액 크레아티닌 검사고요. 그 상태를 와서 비유액 수치가 높게 되면 신장에 여과율이 낮다는 것을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혈액 검사로 이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열구 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전열구 검사 혈장과 혈구로 나눠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구에서는 적혈구라든지 WBC,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수치를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청과 전해질 검사에서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소듐이라든지 NA라는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혈청으로서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검사에서는 혈당 수치 FBS를, 이거 공복 혈당 검사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MPO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굉장히 중요하죠. 수술 전에 다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절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응고 시간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프로트롬빈, 그래서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장 기능 검사,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간 기능 검사도 해야겠죠. 간 기능 검사도 수술할 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간 기능 검사 OTPT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도 MPO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도 여러 가지 많죠. MRI도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심전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수술 전에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관장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8번을 보시면 전신 마취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유치 도뇨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술 중에 배뇨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멸균 도뇨를 유효합니다.
검사 목적으로 소변을 무균적으로 받기 위함이다. 잔류량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수술 후 환자의 복부 팽창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신 마취 수술을 앞둔 환자 유치도뇨 실시하는 목적 전신 마취하기 때문에 보통 뭡니까? 우리가 수술 시 방광의 팽창을 막고 배뇨를 돕기 위함이고 그리고 수술 부위 수술 부위에 수술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이거 유치도뇨관은 치료 목적으로는 방광을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척하거나 약물 주입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유치도뇨를 삽입하냐면 회음부 수술 후에 상처 부위가 소변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간 자연 배뇨를 못하는 경우에도 유치도뇨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요정철에는 시금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이를 돕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자주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중환자에게서 정확한 요 배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유치도뇨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수술 중에 배뇨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강 간호 시 과산화 수술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요. 과산화 수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한 구강 용액으로서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백태 깨인 흰 조직에서 제거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구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대신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치아의 에나멜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과산화 수술을 원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믹스해서 1대4로 물과 과산화 수술을 1대4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산화 수소고요. 이게 물이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각 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게 되면은 10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의 병실을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이를 손을 씻고 간호한다. 두 번째, 식기를 따로 쓴다. 가운을 병실 밖에 걸어둔다. 환자를 위해서 방문객을 늘린다. 위궤한 영양으로 영양 공급을 해준다. 우선 가장 중요한 손 씻기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백혈병 환자니까 역격리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역격리. 우리는 격리가 일반적 격리와 역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격리는 보통 목적이 뭐예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문객이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 등을 막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간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식기는 따로 쓸 필요 없고요. 가운을 병실 밖에 걸어놓는 게 가운 안에 걸어둘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위해서 방문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제한해야 되고 위궤한 영양은 실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역격리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어떤 환자들이 합니까? 우리 아까 백혈병 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 화상 환자 같은 경우도 염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안 되고 그 다음 림프종 환자, 그 다음에 불량성 빈혈 환자라든지 악성 빈혈 환자라든지 항암제 사용 환자, 부신 피즈 호르몬 사용 환자라든지 피부염 환자, 신장 이식 환자, 그리고 무가립 세포증 환자라든지 선천성 면역 결핍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역격리를 시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환자 접촉하기 전에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도 1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